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체크다. 와우, 대박.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와, 완강이에요. 완강. 우!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합격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온 분들이 합격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예, 반드시 합격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꼭 기출 2회 정도는 꼭 한번 풀어봐 주세요. 또 선생님 또 기출 500제도 있으니까 그거 푸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기출 그 문제는 꼭 좀 풀어봐 주시라. 근데 기출 풀 때는 여러분들 나 합격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예, 원래 기출 풀 때는 그래요.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면 합격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완강하신 다음에 기출 500제 선생님 쓴 기출 500제 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에 있는 별 채우기 있잖아요. 그 별 채우기로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험장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그 별 채우기 그거 가지고 들어가시면 아마 공부하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합격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그리고 합격하시면 꼭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요거는 제 책이에요. 예, 역사의 쓸모 라는 책인데 여러분들 저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격을 좀 부여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시험 합격하느라고 여러분들 지금 정신이 없으셨잖아요. 그죠? 공부하느라고. 그런데 조금은 좀 이제 합격하신 다음에는 그래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단순히 여기서 사실들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여러분들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합격하시면 꼭 그 합격 기념으로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쓸모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제 공부했던 그런 뼈대, 그 뼈대에 의미를 붙이는 그 살을 제대로 붙일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합격하시면 합격 기념으로 여러분들 꼭 이거 사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합격한 그날 하루면 다 읽어요. 하루면.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 이 정도는 내가 생각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 주시면 완성. 이제 비로소 완성이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중에 이 책 가지고 오세요. 제가 전국에 강연 많이 다니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 제가 사인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고민 많이 하셨고요. 자, 합격을 위해서 우리 마무리 마지막 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경제 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각 정부들의 어떤 정책들을 한번 볼 텐데 먼저 이승만 정부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크게 두 가지, 농지개혁과 그다음에 원조경제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농지개혁은 여러분들 이제 배웠지만 어디에 규정이 되었냐면 제헌헌법에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헌헌법에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규정들이 지금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북한처럼 이제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은 아니고요. 우리는 유상매입,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유상분배,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먼저 여러분들 돈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땅값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많은 토지를 못 갖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준이 뭐냐면 3정보 이상입니다. 3정보 이상. 3정보 이상의 토지를 매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정보는 대략 한 3,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9,000평. 뭐 이게 다 정확히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학교 한 운동장이 있죠. 여러분 학교 운동장이 3,000평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3개. 그 정도까지만 토지를 갖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가져요. 나머지 토지들은 다 정부에서 사드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3정보 이상 사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돈이 없어. 정부가 돈이 없어요. 지금 되게 가난하잖아. 그래서 뭘 줬냐면
나중에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가증권이라는 것을 발행을 합니다. 지가증권. 지가증권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가증권을 이게 농지개혁이 이제 시행됐던 게 6.25 전쟁 전이에요. 근데 딱 전쟁이 터진 거라. 그러면서 이 부자들이 그냥 헐레벌떡 부산으로 다 내려간 거예요. 부산이 수도였으니까.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갖고 있었던 이 지가증권을 그냥 싸게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격이 무려 90%가 폭락을 해요. 그래서 10% 예를 들면 지가증권이 10,000원짜리면 1,000원에 판매가 된 정도로 엄청난 폭락.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휴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냥 이 지가증권이.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조건을 하나 달아요. 어떤 조건을 하냐면 당시에 이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귀속재산이라고 있어요.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어떤 공장 이런 거 그런 걸 혹시 매입하게 되면 그 지가증권의 가격을 그대로 100% 인정해 주겠다. 비록 10,000원의 가치가 1,000원을 떨어졌지만 그냥 10,000원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건 이게 이제 지가증권이라는 거 나중에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증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상 분배 방식으로 이제 농민들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줄 때의 그 돈을 받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건 돈을 받고. 그럼 땅값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그 토지의 1년 생산량의 150%. 네, 요 150%를 땅값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한 토지에서 100가마가 생산이 돼. 그러면 그 땅값은 얼마예요? 150가마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150가마를 5년 동안 분할 상환합니다. 예, 이거를 5년간 분할해서 상환하도록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150가마니까 5년이니까 1년에 30가마씩 내면 되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분배를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농지개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식민지 지주제, 일제가 일본인들이 지주가 되어 가지고 이 우리 조선인들을 소장농으로 착취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청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이게 하나 있다. 이 농지개혁을 통해서 이 지가증권 있잖아요. 이 지가증권을 발행했는데 누군가는 망했죠. 그죠? 근데 누군가는 이 싸게 이 부산에서 막 나뒹 굴고 있었던 그 지가증권을 사들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당시 귀속재산을 처리할 때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공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파는 거예요. 팔 때 지가증권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고 그랬잖아. 그 지가증권을 가지고 그 공장들을 사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유명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였냐면 이 당시에 그 여러분 두산 있죠, 두산. 두산 그 창업자가 이때 이제 일본인들이 남기고 갔던 그 맥주 공장을 인수를 해요. 그게 이제 오빈 맥주가 된 거예요. 그때 이 지가증권 갖고 산 겁니다. 또 어디냐면 그 SK. 네, SK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일본인들이 남기고 갔던 그 직물회사. 예, 그거를 이 지가증권 이거를 갖고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선경직물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여러분들 불꽃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어디예요? 한화. 맞습니다. 이 한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이 지가증권을 가지고 그때 일본이 남겼던 화약회사가 있어요. 그 화약회사를 인수해서 한국화약, 줄여서 한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역사라고 하는 게 참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되고 있구나라는 거 재밌죠? 좋습니다. 이게 다 지금 농지개혁과 귀속재산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원주경제.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미국이 우리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자, 그 미국이 도와줬던 게 뭐냐면 미국이 남는 농산물 있잖아요. 미국의 잉여 농산물. 이 잉여 농산물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잉여 농산물이 뭐냐 말이에요. 잉여 농산물. 뭐가 나왔을까? 뭘 제공했을까? 그때 대표적인 게 바로 면화,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밀가루.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면화, 설탕, 밀가루 요거 공통점이 있다? 색깔. 어때요? 색깔이 다 하얗지. 그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을 뭐라고 하냐면 삼백산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삼백산업.
300산업. 그래서 이 원조 경제로 인해서 이 300산업이 발달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300산업의 발달. 네.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 우리가 최고 기업이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출발 어디서 하는지 알아요? 설탕이에요. 설탕. 제1제당에서 출발해요. 여기. 예, 바로 이 원조 경제에서 바로 이런 또 지금의 어떤 기업의 모습. 와우,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이승만 정부에서 어떤 이런 농지개혁이라든지 지가증권이나 귀속재산 이런 과정들 속에서 지금의 대기업들이 형성되었구나라는 거. 이때 내가 지가증권을 내가 샀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 자, 어쨌건 네,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 이게 바로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농지개혁과 원조 경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4.19 혁명을 통해서 출발했던 장면 정부인데, 장면 정부는 바로 이 5.16 군사정변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뭐라고 경제 성장을 이야기는 좀 그래서 패스 통과하고요. 바로 박정희 정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정희 정부 하면은 뭐니 해도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즉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죠. 물론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정부 이전에 있었던 장면 정부에서 이미 설계도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박정희 정부에서 활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60년대와 70년대 정치도 그랬잖아요. 그죠? 박정희 정부는 60년대와 70년대를 나눠서 봤는데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대와 70년대를 좀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시기는 어느 시기냐면 1962년부터 71년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는요, 돈이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 가난하니까 이때 시작했던 그 공업은, 주력 공업은 경공업이었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뭐 신발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큰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배경을 한번 좀 보자라는 거예요. 그 배경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 박정희 정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저임금과 그다음에 저고가 저임금과 저고가 정책을 통해서 정부 주도의 수출 정책 이 방법으로 쭉 밀고 나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노동력이 워낙 많고 싸니까 원가를 굉장히 싸게 낮출 수가 있겠죠. 그거 갖고 경쟁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지금 옷택 보면 여기 메드 인 코리아 거의 없어요. 다 뭐 메드 인 베트남, 뭐 메드 인 차이나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왜냐면 거기 있는 노동력이 싸기 때문에 그걸로 만들어야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남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에. 우리가 똑같이. 그 당시에 이제 옷들 이렇게 보면 뒤에 보면 메드 인 코리아야. 예, 그러면, 싸게 옷이 만들어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 메드 인 코리아는 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메드 인 코리아는 뭐 반도체 뭐 이런 거 만들지 옷 안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어쨌건, 우리 어떤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제 개발을 하려면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해요. 머니가. 그죠? 예, 머니. 이 자금을 어디서 끌고 들어왔냐는 거예요. 이 자금. 이 경제 개발을 하려면 그것도 좀 경공업이라도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이 방법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했다? 그렇죠? 네, 한일 수교. 이런 방식. 예, 김종필 어휘라 메모 기억하시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 브라운 각서 네, 기억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했고요.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이 파독, 그러니까 독일에 파견을 보낸 거예요. 그 노동자들의 임금을 담보 잡아서 또 돈을 빌려오는 그런 모습들, 광부라든지 또는 간호사. 아이고 참 이분들 맨 처음에 갔을 때는 독일인지 들어가지 않는 그 1000m나 되는 그 땅속으로 들어가기도 했고요. 간호사들은 그 시신 닦는 일부터 시작했던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그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시대의 어떤 그 경제개발, 경제성장의 어떤 그 한강의 기적을 이룬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았던 이름 없는 그 아무개들, 아니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다라는 사실, 그분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70년대로 넘어옵니다. 근데 넘어오는데 이때 여러분 70년도, 이 70년도가 굉장히 큰 이슈가 많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때 이제 이런 어떤 그 자금을 통해 가지고 이때 70년도에 뭐가 개통이 되냐면 바로 경부 고속국도가 이때 개통이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때 여러분들 이 경부 고속국도 한 30차선 그냥 놨어야 돼요. 지금은 이게 고속도로인지 이게 일반 도로보다도 느려. 그냥 고속도로를 탄다는 자체가 고통이야, 그냥. 그죠? 그냥 아예 30차선 쫙. 이때 땅값 쌌잖아. 쫙 있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지금은 아주 주변 땅값이 올라가지고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이거 놓쳤어. 내가 저 타임머신만 있다면 내가 이때 돌아가서 무조건 30차선.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때 여러분들 또,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바로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이 또 이때 농촌사회에서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좋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분들, 이게 사실 저임금 저고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활동 속에서 노동자와 농민들이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 경제성장, 어떤 기업의 성장,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어떤 정부 정책의 이반자라든지 그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노력도 있었지만, 노동자 농민들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어떤 인권을 보장해달라라고 외쳤던 한 청년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1970년이었죠. 바로 전태일. 이 전태일 분신 사건. 참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인데, 이 전태일이 일하고 있는 그 청계천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당시 이 소녀, 중학생들밖에 안 되는 중고등학생 그 여성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미식을 돌리고 있는데, 진짜 3평 되는 공간에 열 몇 명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좁아. 그리고 아주 다락같이 아주 이 공기도 밀폐되어 있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뭐가 폐병 걸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열악한 상황.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열악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법이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죠. 그게 바로 근로기준법이라는 겁니다.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태일은 얘기했던 거예요. 그냥 법대로만 좀 해달라.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태일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 한 달에 일요일 2번을 쉬게 해달라. 뭐야? 한 달에 일요일 2번? 이건 못 쉬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매일같이 일했고 하루에 무려 15시간, 16시간 일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정말 최소한만이라도 좀 쉴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들어주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전태일은 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달라라는 이야기를 남기면서 결국 분신하면서 사라졌죠. 근데 여러분, 이 전태일 분신 사건이 우리 노동운동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도 8시간 노동에다가 52시간 노동에다가 어떤 주말 수당에다가 여러 가지 수당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이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외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왜냐면 여러분이 받은 혜택이 있으니까, 그죠?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이 1970년에 이 모습을 지나면서 70년대로 넘어갑니다. 자,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972년부터 81년 사이인데, 이때쯤 되면 이제 자본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서
정부 주도로 이제는 좀 자본을 좀 많이 투여하는 그러한 공업, 바로 이 중화학 공업에 집중합니다. 중화학 공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뭐 여기 대표적인 그 중화학 공업의 대표적인 상징이라면 역시 포항제철. 포철이죠, 포철. 포항제철. 지금의 포스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있었는데, 와우, 드디어 70년대에, 와우, 우리가 수출 100억 불, 100억 불의 달성, 100억 불, 100억 달러의 달성을 합니다. 야, 진짜 그렇게 강화했던 나라가 우리가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온 거야.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이게 바로 1977년도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 이런 나라가 됐네요. 그죠? 그런데 쉽진 않았어요. 70년대 와가지고 이게 오일 쇼크가 벌어지게 됩니다. 1973년도와 78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수출하는 나라예요. 이 오일 값이 올라가 버리면 우리는 단가가 안 맞아요.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위기죠. 근데 참 우리는 위기를 참 잘 극복해요. 심지어 이 73년도 이때는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이 중동 지역에서 이 오일이 안 올라오니까 또는 비싸지니까 아예 중동 지역으로 날아가요. 날아가서 거기서 건물 지으면서 거기서 돈 벌어와요. 이걸 이제 우리는 오일 달러다. 야, 그 위기의 진원지에 가서 오히려 돈을 벌어오는 이 모습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바로 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왔던 이 모든 분들께 진짜 리스펙트 이 마음을 올립니다. 자, 이제 80년대로 들어섭니다. 전두환 정부죠. 와우.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이 호황 시기여서 맞물려 들어가요. 와우, 대박입니다. 특히 이 삼저 호황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때가 이제 86년, 1986년도부터 88년도 요 사이에 있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삼저 호황은요, 뭐냐면 말 그대로 세계가 낮다는 거예요. 세계가 낮다. 뭐가 낮을까? 삼저니까 먼저 저금리. 금리가 싸. 돈을 좀 빌려올 수 있겠네. 공장 지으려면 이거 좋아. 그다음에 저달러. 달러도 잘 빌려올 수 있겠네. 좋아. 게다가 저유가. 이게 대박이죠. 우리는 기름값이 싸면 쌀수록 좋거든요. 저유가.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와우, 진짜 단군 이래 최대 호황기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정말 잘 나가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반만 년의 역사 일에서 가장 잘 사는 시기는 지금이에요. 네, 뭐니 해도 지금입니다. 우리 역사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정말 비참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비참해요. 그런데 지금이 어찌 보면 우리 세대가 되게 복받은 거예요. 전쟁 없는 시기에 살았죠. 그리고 경제 성장해가지고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죠. 물론 뭐 우리 시대도 나름대로 문제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건 우리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사는 것만은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토대를 만들어놨던 그런 역사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좀 잘 나가니까 이제 선진국들이 우리를 좀 옛날에 좀 많이 봐줬거든. 근데 이제 더 이상 봐주면 안 되겠다고 이제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 문을 좀 열어야 되겠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였냐면 바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건 뭐냐면 바로 이제 개방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1876년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우리가 개항을 했잖아요. 개항을 하고 이 80년대 와서 이제 드디어 또 이 세계 자본주의 시장이 우리의 빗장을 또 여는 두 번째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한테는 좀 위기였죠. 이제까지는 개발도상국으로 좀 우리가 혜택을 좀 보고 있었는데 이제 문을 열라고 하니까 만만치 않죠. 이런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전두환 정부 때 시행되었던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최저임금법이다라는 겁니다. 최저임금법.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86년도에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저 앞에 있었던 70년대 진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면서 분신했던 바로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목소리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서 나온 게 아니었을까.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최저임금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예. 참 이 최저임금 올리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 사회적인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건 확실한 건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이 바로 이런 어떤 노력 속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라는 거 또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전두환 정부 때 어떤 그런 모습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노태우 정부 때는 제가 그냥 패스할게요. 뭐 이렇게 큰 이슈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이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어떤 그런 협상, 어떤 그런 압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 정부 때로 오게 됩니다. 자, 이 김영삼 정부 때가 되면 여러분들 이 금융실명제라는 걸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기억나요. 옛날에 제가 통장을 만들 때 아주 어렸을 때인데 통장 이름이 우리 가족 통장이야. 통장을 만든 사람이 우리 가족이야. 도대체 이 돈은 누구 돈이야? 아니, 그렇게 통장을 만들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절대 이런 통장 못 만들어요. 분명히 사람 이름의 통장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바로 그렇게 이름, 사람 이름, 뭐 우리 가족 통장, 뭐 이런 거 못 만들고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검은 돈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이것도 정말 대통령 긴급 명령.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거 갑자기 이 김영삼 대통령이 저는 무슨 전쟁하나? 네, 굉장히 아주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때 이제 이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발표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시 그 선진국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OECD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가입해요. 이제 서서히 이제 우리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계속 끌어왔던 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드디어 이제 이때 타결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아하,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을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이야. 선진국은 무슨 개뿔. 우리 IMF. 와, 이 IMF 이건 진짜 여러분들, 이거 저는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아니, 이게 이 IMF 사태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외환이 달러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다는 거야. 나는 자본주의가 이렇게 취약한 건가? 아니, 이제까지 잘 먹고 잘 살았던 나라가 갑자기 거지가 됐대. 우리 망했대.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군요. 달러가 다 빠져나가는 거야. 다 빠져나가는 거야. 다 빠져나가니까 갑자기 우리가 거지가 된 거야. 와, 순식간이더라고. 정말 순식간. IMF 사태 97년도, 제가 97년도에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거든요. 이게 가을인가? 늦여름인가? 9월인가? 아마 10월인가? 그때쯤 됐을 거예요. 저는 2월 달에 졸업했으니까. 2월 달에 졸업하고 저희 집은 좀 가난해가지고 빨리 취업해야 되거든요. 대학원을 못 가요. 저는 그런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바로 교사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은 그 당시엔 대부분이 뭐 취업 걱정 거의 안 했어요. 웬만하면 다 취업이 돼요. 그냥 그것도 골라갑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 친구들이 대학원 갔거든요. 더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취업하려고 딱 걸려버린 거예요. 여기. 와, 갑자기 그 섬에 갇혀버린 듯한 어떤 그런 느낌? 저는 우리 현대사를 두 시기로 나눠보라고 한다면 저는 IMF예요. IMF 이전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이 저는 그걸 경계선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소름 돋아요. 정말 너무 달라요. 그 이전과 그 이후. 그 이후부터 무슨 뭐 비정규직이니 뭐 계약직이니 뭐 이런 단어들이 막 우리 때는 전혀 그런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경쟁과 어떤 이런 어떤 그 계약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는 그런 모습들 IMF가 우리를 많이 바꿔놨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위기가 되었고 그래서 정권 교체가 야당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평화적인 어떤
방법으로 처음으로 정권 교체된 배경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들어온 게 바로 이 김대중 정부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김대중 정부는 여러분들 이거 뭐 IMF 사태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어떤 그 정책들을 쓸 수밖에 없도록 이 IMF가 계속 압박을 주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뭔데? 경쟁과 효율이야. 경쟁과 효율. 그리고 적자 생존이에요.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적자 생존으로 빠져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과정 속에서 뭐 합병이라든지 이 과정 속에서 등장하게 되었던 뭐 정리해고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과정 속에서 뭐 노동시장의 유연성인지 뭔지 해가지고 뭐 비정규직의 양산이라든지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 IMF 지원까지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IMF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라고 정리했던 게 바로 이 금모으기 운동이죠. 이 금모으기 운동은 쇼킹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나라가 망하면 우리나라 돈은 아무런 화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건 휴지예요, 휴지. 그런데 뭘 가져야 되는지 아세요? 돈을 갖는 게 아니라 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지금의 어떤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는 달러 같은 걸 살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우리나라 망했을 때 우리나라 돈은 달러를 못 사요. 그냥 휴지예요, 휴지. 그러니까 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금. 금은 전 세계가 지금 다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화폐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이러면 어떻게 하면 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데 금을 내놔요. 이거 세계인들이 이해를 못해. 뭐야? 이 사람들 왜 이래? 아니 금을 갖고 있어야 금을 내놔? 정말 쇼킹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바로 이 금모으기 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금모으기 운동은 여러분들 왜 그런 얘기 하죠? 제2의 국채보상 운동이다. 제2의 국채보상 운동이었다. 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정말 전 세계가 깜짝 놀랐고 우리의 어떤 저력을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금모으기 운동뿐만 아니라 이제 다들 좀 희생을 좀 하자라고 해서 노동자, 그 다음에 사측, 그 다음에 정부 이렇게 모여가지고 노사정위원회 이런 것들을 조정해가지고 근데 뭐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정리되고 이제 이런 모습 많이 보이게 되었죠. 어쨌건 이런 어떤 노력들 속에서 결국은 이 IMF를 조기에 졸업하는 그런 저력을 우리가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들 이후에 이제 FTA라는 거,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관세가 없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 교역이 있어가지고 그 최초의 FTA가 뭐였냐면 한칠레. 이게 최초. 여기서 출발했는데 이때가 이제 그러니까 서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는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이건 뭐 거의 뭐 정권 다 교체 넘어가는 그 시기에 2월 15일인가 그때 서명하고 2월 25일에 정권이 교체가 되거든요. 노무현 정부로.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 한 거나 마찬가지고 인수위에서 이제 그런 것들 다 했을 텐데 어쨌건 간에 그 막판에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미 FTA. 이 한미 FTA도 서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노무현 정부 때. 이런 것들이 지금 체결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떤 경제의 어떤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다룰 부분이 통일입니다. 그 시대의 과제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100년 전 돌아봤더니 개항기에는 신분제로부터 해방이라는 과제가 있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로부터 해방이라는 과제가 있었고 현대를 돌아봤더니 또 가난과 독재로부터 해방이라는 그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요 신문지 살고 있지 않고요. 식민지 살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절대 빈곤 벗어났고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죠? 우리는 지금 엄청난 선물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받고 있는 이 선물이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 역사에서 배우셨죠?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 이름 없는 수많은 아무개들의 피와 땀과 노력의 결과였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그런 선물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00년 뒤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시대의 과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우리 시대 사람들은 우리 시대의 과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노라고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대의 과제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통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어떤 벽이나 어떤 선이나 이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지 않는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한번 좀 꼭 물려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놓았던 그 휴전선을 좀 걷어버리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옆에 그냥 지하철역 가가지고 돈 집어넣고 카드 긁고 파리행 기차표 끊어주세요 이렇게 딱 하는, 그런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파리에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그런 어떤 세상을 좀 물려주고 싶다. 그래서 맨 마지막 주제는 바로 이 통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통일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통일은 단순히 어떤 그 진영 논리에서 설명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일은 무슨 뭐 진보 세력만 이야기하는 거야. 또 통일을 이야기하면 이거는 뭐 빨갱이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역사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통일을 이야기했던 그 모습들은 진영을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보수 정부, 진보 정부를 떠나서 모두가 다 이야기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왜? 이건 우리 민족의, 우리 시대의 과제니까. 우리 시대의 정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통일을 갖고 어느 진영 논리에 갖다 붙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누구나 다 해야 될 우리 시대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통일의 문을 열었던 정부를 한번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어때요? 박정희 정부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소위 그 보수 정부라고 하는 이 박정희 정부에서 바로 이 통일의 단초를 열었고요. 사실 여기서 정해졌던 이 통일 3대 원칙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은 뭐였냐면 제가 이야기했어요. 냉전의 완화. 냉전의 완화다 라고 설명드렸죠. 넥슨 독트린 이런 것들이 지금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드렸는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서서히 이제 이 남북 간의 이제 교류가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남북 적십자 회담이라는 거예요. 남북 적십자 회담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열리면서 뭔가 물꼬가 트는 거야. 네, 그 과정에서 와우, 너무너무 놀랍게도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네, 이 이후락과 김일성이 만나는, 어디에서? 평양에서. 네, 평양에서 만나는 이 놀라운 역사 사건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후락이 그때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 독약이든 그 앰플을 갖고 왔대요. 그래서 혹시 뭔 일 있으면 그 크게 죽으려고. 그 정도로. 왜냐면 이전까지 으르렁 되며 살아왔거든요. 정말 엄청난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결정된 게 바로 이 통일 3대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주와 평화와 민족 대단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예, 이제 우리가 앞으로 통일될 때 이 원칙은 계속해서 유효한 그런 원칙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좀 문제를 더 해결하기 위해서 이때 이제 등장했던 그 위원회가 있어요. 남북조절위원회. 여러분들 이 남북조절위원회라고 하는 키워드가 등장하면 이건 무조건 7.4 남북공동성명, 바로 이 박정희 정부와 여러분들 좀 연결을 꼭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7.4 남북공동성명이 계속 지속성을 갖지 못해요. 왜냐하면 각각의 그 체제 강화에 이용이 돼요. 이게 이제 한계지 사실은. 그래서 남측에서는 유신헌법, 그리고
이 북측에서는 또 사회주의 헌법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박정희 체제와 김일성 체제를 더욱더 강화시키는데 좀 활용되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건 그 물꼬를 열었다는 거, 소위 그 보수 정부라고 하는 이 박정희 정부에서의 통일의 물꼬를 열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정부로 넘어옵니다. 전두환 정부로 넘어오는데 이 전두환 정부는 그렇게 남북 간의 어떤 뭐 합의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없었어요. 다만 이때 이게 우리가 이제 홍수가 나요. 그래서 한강이 넘쳐. 기억나. 그때. 그래서 엄청났어요. 엄청났어요. 이거 한강이 넘쳐가지고 야, 이 물이 그냥 막 그냥 그 저 옆에 그 동네로 막 들어오는데 와, 엄청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북한에서 우리가 같은 민족 아닙니까? 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수혜 물자를 지원해 준대. 그때 고민이 많았어.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어떤 그런 고민이 많았어. 그래서 북한이 수혜 물자를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유, 같은 민족이라는데 그걸 또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받습니다. 받게 되니까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물꼬가 터가지고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죠. 이게 뭐였냐면 바로 이 남북 이산 가족 최초의 남북 이산 가족 쪽이 상봉을 해요.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봐. 내가 낳은 자식을 만날 수가 없대.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만날 수가 없대. 왜? 이념이 달랐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금수만은 못하는 세상에 어떻게 세상에 이런 데가 있어? 돈이 있어도 부모를 만날 수 없고 돈이 있어도 자식을 만날 수가 없어. 왜? 이념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이산 가족들이 처음으로 상봉했던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바로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이죠. 그죠? 지금도 많이들 돌아오고 계신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빨리 하루빨리 좀 이분을 뵈야 되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노태우 정부로 들어옵니다. 이 노태우 정부는 여러분들 굉장히 북방 외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 뭐 중국이라든지 소련과 수교도 그런 모습 많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도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때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려요. 남북 고위급 회담. 사실 앞에 이 7.4 남북 공동성명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 회담으로 출발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식 회담이에요. 공식 회담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더라. 여기서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는요, 이 통일 3대 원칙 7.4 남북 공동성명과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이 합의를 봅니다. 역시 노태우 정부도 역시 여러분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보수 정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수 정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통일에 대한 그 토대를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통일은 어떤 진영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남북 관계를 일단 규정을 짓습니다. 어떻게 규정을 짓냐면 남북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야? 나라와 나라 관계야? 어떤 관계야? 애매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일단 설정합니다. 잠정적 특수관계. 아주 늘 영원히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린 지금 일시적으로 좀 스페셜한 관계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남북 간의 교류를 어떻게 보느냐? 남북 간의 교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민족 내부의 교류를 봅니다. 민족 내부의 교류로 보자. 라고 하는 규정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좀 더 좀 한 발짝 지금 진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남북 기본합의서를 맺기 이전에 남북이 말이죠, 여러분들.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합니다. 유엔 동시 가입. 유엔 동시 가입. 요게 이제 첫 번째 있었던 모습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야. 그리고 세 번째 쭉 이렇게 와서 세 번째는
바로 한반도 비핵화, 여기는 아니다. 네. 세 번째는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이게 잘 안 지워져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서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화 선언. 한반도 비핵화 선언. 비핵화 공동 선언을 채택하는 어떤 이런 흐름. 이렇게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굉장히 노태우 정부에서는요, 이런 남북 간의 어떤 관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더라라는 이야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김영삼 정부 넘어야 되는데 김일성이 죽어요. 이러면서 더 이상의 어떤 이야기는 진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또 상당하면 또 몇 년상을 한대요. 굉장히 또 어떤 유교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진전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정부로 들어와서 이제 김일성의 뒤를 이었던 김정일,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그 관계를 굉장히 많이 개선시키죠. 그 정책이 뭐였냐면 바로 이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인 브랜드죠. 바로 이 햇볕 정책이라는 겁니다. 햇볕 정책. 이 햇볕 정책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들이 뭐였냐면 당시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이 소떼를 몰고 방북했던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정주영 명예회장이 고향이 이북인데 거기서 옛날에 이 소를 한 마리 끌고 내려와요. 그거 갖고 이제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현대를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 갚으러 간다라고 해서 소떼를 그냥 차에 실어가지고 이 휴전선을 넘는 그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와, 대단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통일되면 아마 이 장면은 여러분들 정말 가장 먼저 올라올 그런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조의 소떼 방북이 있었고요. 이런 어떤 해빙기 무드 속에서 또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금강산 해로 관광, 바닷길을 통해 가지고 금강산을 간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이제 보내드렸어요. 문 열렸을 때 빨리 가야 된다. 네, 언제 다칠지 모른다. 그래서 갔다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6.15 남북공동선언을 정말 역사적인 어떤 장면이죠. 왜냐하면 이 6.15 남북공동선언은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었다는 사실.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었다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최초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이 결정되냐면 통일 방식의 차이점을 좀 극복하려는 노력이 보여요. 이때 우리 남한은 늘 연합제 방식을 지향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남한의 연합제 방식과 그 다음에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방식이 유사점이 있다. 유사점이 있다. 라고 지금 본 거예요. 자, 설명 좀 드릴게요. 연합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럽연합 떠올리세요. 왜 나라와 나라끼리 쭉 경제 공동체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습 있잖아요. 남한의 통일 방안은 주로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북한은 여러분들 미국을 떠올리세요. 미국 연방제죠. 미국이란 나라 안에 여러 주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죠. 그죠? 북한은 이런 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다 부딪히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합의를 본 게 뭐냐면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그러니까 아주 초기적 단계 그 모습과 남한의 연합제의 이 모습이 유사성이 있더라. 여기서 이제 맞춰가자. 라고 하면서 통일 방안을 이렇게 상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엄청난 변화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개성공단 열립니다. 개성공단. 이거 지금은 닫혔죠, 여러분들. 그죠? 개성공단 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의선 개통되고요.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 상봉이 이제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육로 관광. 이제 해로가 아니라 육로로도 가능해지는 육로 관광이 또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때는 제가 갔다 왔습니다. 열렸을 때 빨리 가야 된다. 저희 주인 열리면 무조건 가야 된다.
언제 문 닫힐지 모르니까. 지금 닫혔잖아요, 지금. 그죠? 아, 금강산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들. 아,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진짜. 끝내줍니다. 열렸을 때, 열릴 거니까, 예, 꼭 한번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김대중 정부의 이런 어떤 모습들이 그 다음 정부에도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계속 이어져서 바로 이 노무현 정부 때 2차 2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이때 이제 14 남북 공동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까지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가 완강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은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이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꼭 좀 하고 싶다. 역사의 페이지에 거기를 좀 집어넣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 합격하실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했죠. 합격하시면 꼭 역사에서 뭐 읽으셔가지고 합격 자격증에 진짜 의미를 꼭 좀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합격이에요. 축하드립니다. 화이팅!